아시아의 동쪽 끝에서 서남단 이란으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던 지난 6월 1년에 걸친 준비 끝에 취재팀은 이란 테헤란 공항에 도착했다.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는 기획특집 다큐멘터리, 그 2달간의 대장정이 시작된 것이다. 문자가 최초로 발견된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땅이다. 이라크는 지금 준전시 상황이다. 항공편이 닿지 않아 이란을 거쳐 이라크에 들어갔다. 시작부터 험난한 출발이었다. 긴 여정에 고대 근동언어학자 배철현 교수가 함께했다. 인구 2,200만 명의 한반도 면적의 약 2배인 이라크는 한여름 평균 기온이 33도를 넘으며 국토의 반 가까이가 사막이다. 문자의 기원을 쫓아 처음으로 도착한 땅 이라크. 그곳은 덥고 메마른 곳이었다.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시간을 달려 첫 목적지 우르크에 도착했다. 멀리 솟아있는 모래 언덕이 이정표가 될 뿐 주변은 모래벌판이었다. 이라크 전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무대가 되는 곳이다. 이곳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우르크는 기원전 3000년경에 세워진 도시국가. 이 구조물은 최소한 5000년을 이 자리에 서 있었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이 구조물의 이름은 지구라트다. 지구라트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고대인들이 도시에서 가장 크고 훌륭하게 건축하여 자신들의 신에게 바친 신탑을 말합니다. 이런 건축 양식은 후대의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까지 이어지는데요. 문자 역사를 추적하다 보면 이런 지구라트를 계속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구라트에 올라 주변을 훑어보면 비교적 형태가 남아있는 건물터가 눈에 띈다. 신전터다. 고대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도시마다 자기들의 신을 정해놓고 섬겼다. 우르크의 주신은 사랑과 전쟁의 여신 이난나였다. 사람들은 이난나를 위해 정성 들여 벽돌을 굽고 신전 벽 곳곳에 장식을 새겨놓았다. 신전의 다른 쪽 벽에서는 특별한 장식이 발견되기도 했다. 갖가지 색깔의 모자이크 벽 장식, 신에게 바치는 고대인들의 정성이다. 우르크에는 시대를 달리하는 4개의 지층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 우르크사라 불리는 이 건물터다. 이곳에서 1928년 특별한 진흙 조각이 발견됐다. 손바닥보다 작은 크기의 점토판이었다. 거기엔 날카로운 송곳 같은 것으로 기호들이 새겨져 있었다.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 모래 속에서 나온 점토판.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처음 점토판이 발견됐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일종의 기호가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아무렇게나 그린 그림이라고 보기엔 뭔가 법칙이 있어 보이니까 일종의 문자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곳곳에서는 고대의 유물들이 속속 발굴되고 있었다. 점토판들이 새로 발견될 때마다 문자의 기원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히브리대의 교환 교수로 와 있는 하버드대 휴네가르트 교수를 찾아 점토판 발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The main scientific method for dating tablets and other objects found in archaeological excavations is carbon-14, in which you take a piece of the clay and measure the amount of certain types of carbon, and this gives you an absolute date. And from this we know that the earliest writing in Mesopotamia is dated to about 3000 BCE. 아무도 짐작하지 못한 결과였다. 우룩 4의 점토판을 비롯해서 주변에서도 비슷한 시기의 점토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때까지 학계에서는 중국 한자의 출현 시기를 기원전 2000년으로 가장 오래된 이집트 상형 문자조차도 최고 기원전 3000년이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었다. 기원전 3300년대의 문자. 그것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초의 문자였다. 모양이 쐐기같이 생겼다 해서 학자들은 이것을 쐐기 문자라 부르기로 했다. 문자의 발명을 기준으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가 나뉘어집니다. 쐐기 문자의 발견으로 인류의 역사는 기원전 33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초의 문자를 만든 주인공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 모양의 땅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곳이며 지금은 대부분 이라크의 영토다. 오랜 전쟁으로 헐벗은 곳이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환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의 접경 지역인 바스라 일대에는 지금도 강줄기를 따라 인가가 이어져 있다. 바로 이 일대에서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우르크는 이곳에서부터 150km쯤 동북쪽에 있다. 취재팀은 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최초의 문자 그리고 그것을 낳은 문명에 대해 추적했다. 기원전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에리드 왕국을 시작으로 해서 퀴시, 우르크, 우르, 라가시, 니프루 등 여러 도시 국가가 형성된다. 이 구성원들을 통틀어 수메르인이라 하고 이 도시 국가들이 번성하던 시기를 수메르 시대라 부른다. 수메르의 무대였던 메소포타미아는 개방된 땅이었다. 동북의 산악지대를 제외하고는 드넓은 평지로만 이루어져 끝없는 외침이 계속됐다. 영화를 누리던 수메르 왕국은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으로 멸망한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의 패권을 쥐고 있던 수메르의 문화는 시대와 공간을 넘어 세계사 전반에 큰 자취를 남기고 있다. 동력이 등장하기 전까지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로 지목되던 수레. 그것은 수메르에서 발명된 바퀴가 거의 원형 그대로 이어진 것이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발견되기 1000년도 전에 수메르에선 이미 그 공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천구를 360도로 나누고 1년을 12달로 나누는 등 오늘날의 천문지리 체계는 모두 수메르 시대에 시작된 것이다. So far as I know, there is only one thing that survives from Sumerian times that we still use today, and this is the system of dividing the sky into 360 parts for astrological purposes, or dividing a circle into 360 degrees for geometry. This goes back 5,000 years to the administrators who wanted a simple system for organizing the market and the workers. And instead of following a lunar calendar, they devised a calendar of 12 months of 30 days. 수메르인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최초로 썼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수준 높은 문화는 끊임없는 전쟁과 무역, 그리고 교통을 통해 멀리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까지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지역 문화의 뿌리가 됐다. 메소포타미아의 강가에서 시작되어 고대 오리엔트 세계에 널리 퍼져나간 수메르 문화. 그 한가운데에는 인류 최초의 문자 쇠기 문자가 있었다. 알 수 없는 몇몇 수메르인들로부터 최초의 문자가 사용됐을 것이다. 그 이후 쇠기 문자는 어떻게 발전했을까? 도시가 자라나고 사람들의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말로는 해결할 수 없는 개인 대 개인의 약속이 자꾸만 생기게 된 거죠. 사람들은 머리로 기억할 수 없는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 뭔가 깔끔한 방법이 필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내가 있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양 2마리를 빌리러 왔다. 둘은 서로를 믿지 못한다. 빌려주는 사람은 돌려받지 못할까 봐, 빌리는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은 걸 빌려줬다고 우길까 봐. 그들에겐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그리고 공신력 있는 약속이 필요했을 것이다. 우선 생각나는 대로 두 사나이는 진흙 위에 십자 표시를 하고 이것을 양이라 정하기로 약속했을 것이다. 양 2마리는 진흙 십자 표시 2개, 두 사나이는 이것을 나눠 갖고 약속의 증표로 삼았을 것이다. 문자의 전 단계인 물표의 시작이다.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물표의 사용도 늘어났다. 시리아 알레포 박물관에는 당시의 물표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The first step of the writing may be very early. It's like a traffic sign. So, and then the priestess in the temple found they discussed to found a way that this means so and so. So maybe when they started to make it female, they draw this kind of small clay, what we call it now, tokens. So this is possibly mean oil, this is mean wood, this is mean female. 물표는 기름, 나무, 노예 등 당시 거래되던 대부분의 물건들을 표현했다. 초보적이나마 문자의 필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기원전 4000년에서 3000년 사이 메소포타미아 전역에서는 문자의 전 단계인 물표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었다. 양을 거래한 두 사나이.
이제 양을 직접 데리고 다니며 설명하지 않아도 그들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은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물표는 진흙 항아리에 넣어 보관했다. 항아리 겉면에도 속의 물표와 똑같은 표시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속의 물표는 사라지고 항아리 자체가 그 역할을 하게 됐다. 부피가 큰 진흙 항아리는 다시 시간이 지나면서 들고 다니기 간편한 형태로 바뀌게 된다. 기원전 3000년대로 넘어오면서 드디어 점토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We assumed they moved from the stage of tokens to the stage of writing because it was a quicker, a more economic system of storing information. Instead of filling a large jar with a lot of tokens, you would simply have one small tablet on which you would write a number on the picture of the sheep or the goat or the bag of barley. It was just quicker for everybody to do and far simpler to store. 물표보다 빠르고 간편한 방법, 즉 문자의 출현이었다. 문자의 초기 형태는 어떤 것이었을까? 취재팀은 인종과 나라와 문화가 다른 이란, 한국, 독일 3개국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았다. 아직 글자를 모르는 상태의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3가지의 주제를 주고 그것을 표현해보라고 했다. 어떤 형식이나 방법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했다. 내용은 낮과 밤, 그리고 강의라는 보편적인 소재들로 정했다. 아이들은 서로 의견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야 했다. 문자의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방법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낼 수 있을까?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다. 문자를 모르는 아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는 수단으로 모두 그림을 선택했고 그 내용은 약속인 한 듯이 비슷했다. 취재팀은 실험을 통해 문자를 처음 발명할 때 수메르인들이 했던 시도들을 엿볼 수 있었다. In the ancient writing systems that we know about that seem to have arisen spontaneously or without much outside influence, that is Sumerian, Egyptian, Chinese, and Mayan, all of these begin as pictographic writings. That is, people would draw pictures of objects in the order in which they were spoken in their language. 그림에서 출발했기에 각 문자들의 초기 형태에선 비슷한 기호들이 종종 발견된다. 첫 문자는 이런 그림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문자의 모양도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계속해서 그 변화의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최초의 점토판이 발견된 우르크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곳. 취재팀은 또 다른 고대 도시 우르를 찾았다. 이곳은 예로부터 탐험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다. 이곳이 갈디아의 우르라 해서 예수의 조상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출발지로 기록된 때문이었다. 우르 유적지 발굴 작업은 1854년부터 1934년까지 80년에 걸쳐 계속됐다. 2000여 년 수메르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도시국가 우르.
모래 속에서 드러난 잔해들만으로도 그 대단했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었다. 사제들의 방인 기파로의 한쪽 끝은 지구라트로 이어져 있었다. 지금은 건물의 가장 아랫단만 남아있지만 수십 미터 벽돌 건물로 둘러싸인 우르 왕국의 모습은 무척이나 장엄했을 것이다. 우르 왕국의 중심부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구성해 보았다. 도시의 중앙에는 신전과 왕궁, 저택, 그리고 왕실 묘지 등이 모여 있고 주위에는 견관성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성의 서북쪽으로는 선착장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유프라테스 강의 유로가 20km나 북상해서 황무지로 변했다. 유적지 한쪽은 역대 우르 왕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왕실 묘역. 사자의 궁전이라 불리는 묘에서는 실제의 궁전과 거의 같은 시설이 마련돼 있었다. 이곳에서는 수십 개의 유골이 한꺼번에 나와서 순장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출토된 화려한 유물들은 우르 왕국의 번성과 영화를 보여준다. 황금으로 만든 각종 그릇과 메스칼란두 왕의 황금 투구, 황금으로 만든 소머리 장식 하프와 황금으로 된 장식검, 특히 우르 스탠다드라 불리우는 이 유물에는 마차와 갑옷으로 무장한 우르 군대의 모습이 자세히 묘사돼 있다. 우르의 지구라트는 비교적 원형이 잘 보존돼 있다. 건물은 본래 3층이었으나 지금은 1층만 남아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르의 주신인 달의 여신 난나에게 정성을 바쳤다. 그리고 곳곳에 쐐기 문자로 신에게 바치는 각종 헌사를 새겨놓았다. 저는 이 지구라트의 왼쪽 계단에 나와 있는데요. 쐐기 문자로 쓰여진 비문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그럼 수메리어로 쓰여진 쐐기 문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우르나무 루갈 우린 5케포마 닌 아니 루투 두스리아. 이 비문의 뜻은 우르의 왕 그의 여신을 위하여 신전을 건축한 우르나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왕의 표시이고 이것은 우르나무란 왕의 이름입니다. 우르나무의 통치 시기는 기원전 2100년경이다. 이 지구라트의 건립 시기를 그때로 잡는다면 글자가 새겨진 것도 기원전 2100년 무렵일 것이다. 이것은 우르크에서 발견된 최초의 그림 문자다. 학자들은 그 시기를 기원전 3300년도로 추정했다. 두 글자가 쓰여진 시대의 차이는 약 1200년 정도. 언뜻 보기에도 두 글자의 형태는 많은 차이가 나타난다. (12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류 최초의 문자는 어떤 변화를 겪었던 것일까? 그 비밀을 말해주는 점토판이 있다. 이것은 쿠심 점토판이라 불리는 것으로 기원전 26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쿠심 점토판은 곡물의 거래 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제일 위의 부분은 14만 5천 리터라는 양을 나타낸다. 이것은 제품명, 보리의 모양을 그대로 그렸다. 왼쪽은 회계 기간, 37개월이라는 기간을 나타내고 있다. 이 문서는 누군가가 13만 5천 리터의 보리를 37개월 동안 빌려주거나 빌린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일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호의 음가는 쿠심이다. 그러나 다른 글자들과 달리 구체적인 뜻을 알 수가 없었다. The two signs in these early tablets, Kushim, are puzzling because they don't mean anything. The two signs individually each have a meaning, but together they don't seem to mean anything. And so it's been suggested quite plausibly that this is somebody's name, that somebody wrote these two signs because the names sounded the same way. A Ku sign meaning something and a Shim sign meaning something else, but together just somebody's name. 소리글자 쿠와 소리글자 심의 합성으로 쿠심이 만들어졌다.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 이것은 음절 글자의 탄생을 이야기한다. 이름하여 레부스 시스템의 도입이었다. 좀 더 쉽게 레부스라는 개념을 이해해보자. 여기 차와 고양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차와 고양이를 뜻하는 게 아니다. 차는 카, 애완동물은 펫. 두 기호의 소리가 합해져 카펫이라는 의미를 나타낸 것이다. 우리말로 예를 들자면 숫자 4와 길이를 재는 자로 사자, 즉 라이언을 만들 수 있다. 사자를 그리지 않고 소리 글자만으로도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의미 없는 소리들이 모여 하나의 단어가 되는 문자 체계. 이것이 바로 레부스다. 현대인에겐 지극히 간단한 원리다.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레부스의 도입은 혁명과도 같은 사건이었다. 레부스 시스템의 도입으로 1500개 정도 되던 글자의 수는 600개로 줄어들었다. 복잡한 그림은 점점 단순하게 변해갔다. 쐐기 문자는 이런 과정을 거쳐 서서히 그림 문자 상태에서 정형화된 쐐기 문자로 바뀌게 됩니다. 기원전 2600년경의 일입니다. 취재팀은 우르를 떠나 북쪽의 라가슈로 이동했다. 라가슈는 수메르의 여러 도시 국가 중에서도 문화 강국으로 불리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아름답고 찬란한 유물이 많이 발굴됐다. 하지만 관리자의 도움이 아니라면 알아보지도 못할 만큼 유적지는 황폐해 있었다. 지금은 커다란 구덩이만 남아있는 이곳이 라가시의 주신인 닝기르스의 신전터다. 신전을 지은 이는 라가시의 왕 구데야. 그는 문화군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구데야 왕은 예술과 문화의 보호자임을 자처하면서 주변의 레바논, 시리아, 엘람 등지에서 각종 목재, 석재, 금속들을 들여와 멋진 신전과 운하를 건설하였습니다.
덕택의 라가시는 각종 진귀한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가슈의 예술품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에아나툼 왕의 전승비. 아랫부분에는 독수리에게 찢긴 적군들의 모습이 보인다. 이 비는 일명 독수리 기념비라고도 불린다. 구디아 왕의 원통 비문. 여기엔 빈민과 과부의 보호, 여자의 상속권을 확인하는 내용이 쇠기 문자로 새겨져 있다. 쇠기 문자가 빼곡이 새겨진 이 은재 항아리는 엔테메나 왕이 닝기르스 신에게 바친 것이다. 항아리 목 주변에 새겨진 글자들은 신에게 바치는 헌정사다. 아래쪽에는 새의 모습을 한 닝기르스 신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수많은 예술품이 발견된 라가슈의 유적지.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점토판이었다. 이 신전터 중앙에서 5만 장이 넘는 쇠기 문자 점토판이 발견됐다. 그것은 주로 경제 종교와 관련된 것으로 수메르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됐다. 쇠기 문자는 수메르의 도시국가 각곳에 퍼져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문자의 발생과 발전 과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여정. 이제는 쇠기 문자가 수메르 문명을 어떻게 살찌웠나 알아볼 차례입니다. 취재팀은 쇠기 문자의 흔적을 따라 라가슈에서 다시 북쪽의 니프루로 이동했다. 니프루로 가기 위해선 도로 없는 사막을 지나야 했다. 취재팀은 뜻밖의 사고를 당했다. 길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자동차 바퀴가 모래 속에 빠진 것이었다. 한낮 최고 기온 섭씨 50도. 모래바람이 숨을 막는 사막 한복판이었다. 이런 곳에서 조난을 당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취재팀은 두어 시간 만에 겨우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다. 반나절 만에 니프루에 도착했다. 니프루는 기원전 2000년 중엽까지 번성했던 수메르의 지방도시다. 유적지 중심에 자리 잡은 에쿠르 대사원터. 에쿠르 대사원은 수메르의 신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엔니를 모신 곳이다. 취재팀은 현장에서 글씨가 새겨진 벽돌을 하나 찾아냈다. 세월에 마모되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었지만 우르의 왕이 이 신전을 지었다는 내용이었다. 니프루의 신전을 왜 우르의 왕이 지었을까? 엘리시는 수메르 도시국가의 범위를 넘어 수메르 전체의 주신으로 널리 숭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메르의 왕들은 엔릴의 승인이라는 의식상의 절차를 밟아야만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프루의 왕들은 엔릴의 신전인 에쿠르의 증축과 재건에 힘썼고 수메르 도시국가의 왕들은 귀중한 선물을 바침으로써 니프루는 점점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르나 우르크처럼 강력한 중심 국가는 아니었지만 니프루는 수메르 도시 국가들의 정신적인 중심이었던 것이다. 이 사원의 한쪽에서 쇠기 문자 발굴 역사상 중요한 성과가 나왔다. 약 4만 권 정도의 문자판이 보존된 도서관이 발견된 것이다. 기원전 3000년대 말에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메르에 대한 모든 역사와 문화가 여기에 들어있었다. 이 점토판들을 통해 수메르의 경제, 종교뿐 아니라
일상적인 사회의 풍속까지 알 수 있게 됐다. 그중엔 쐐기 문자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곳, 학교에 관한 에세이도 있다. 수메르의 학생들은 꽤나 엄격한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다. 그들이 공부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쐐기 문자를 외우고 읽고 쓰는 것이었다. 가장 먼저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점토판을 만드는 것. 진흙을 넓게 펴서 두드린 뒤 네모난 모양으로 다졌다. 글씨는 날카로운 갈대나 나뭇가지 등을 사용해서 썼다. 금속과 뼈도 가끔 사용했다. 글자를 읽고 쓰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부자나 권세 있는 집안의 아이들만 학교 교육을 받은 후 글자를 다루는 전문가, 즉 필경사가 될 수 있었다. 기록에 의하면 자식을 필경사로 출세시키려는 부모들이 촌지를 돌려서 사벼문자가 되기도 했다고 한다. 어쨌든 이들은 사회의 지도층으로 성장했으며 쐐기 문자를 발전시키는 주역들이 됐다. 그리고 그들이 썼던 점토판들은 그대로 수메르의 유물이 되어 역사에 남았다. 최초의 문자를 만들어냈던 최초의 문명. 수메르는 기원전 2003년 아카드인의 침입에 의해 멸망한다. 수메르의 국가뿐 아니라 수메르 민족도 메소포타미아 땅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그러나 수메르 문자인 쐐기 문자의 역사는 이후에도 1500년을 더 이어진다. Sumerian civilization survived. It was basically incorporated into Mesopotamian civilization in general, and so it survived into succeeding civilizations, Babylonian and Assyrian civilization. The language survived because it was taught in the schools. It became a kind of sacred language, a language of education and learning. And when you went to school in later periods, what you learned was Sumerian. They continued to produce Sumerian texts and dictionaries and so on. So it continued for as long as Mesopotamian civilization itself survived. 인류 최초의 문자인 쐐기 문자의 탄생과 발전 과정을 살펴본 우리의 여정.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수메르는 망했어도 문자는 남았습니다. 쐐기 문자는 수메르 이후 메소포타미아의 주도권을 잡았던 아시리아, 아카드, 바빌로니아 제국에서도 계속 사용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주변국에도 널리 퍼져 고대 오리엔트의 역사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문자가 되었습니다. Dorime, interrimo ad appare dorime, ameno, ameno, lantiremo, dorime. 문자의 기원을 쫓아 떠난 대장정. 취재팀은 메소포타미아의 사막에서 인류 최초의 문자가 탄생하는 과정을 확인했다. 문자는 문명과 더불어 태어나고 성장하고 꽃피웠다. 그리고 그 문명이 쓰러진 이후에도 문자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후로도 오랫동안 그들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정신과 문화를 살찌우고 번영케 하는 뿌리가 되었다.
거대한 바위산 한복판에 고대로 통하는 시간의 문이 있다. 철골 구조물 안쪽의 부조에는 목에 줄을 맨 채 끌려가는 11명의 사나이가 있다. 그리고 이들을 노려보는 부릅뜬 눈초리의 또 한 사나이가 누군가를 밟고 서 있다. 주변의 비문에는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다. 비문의 내용은 무엇일까? 이 거대한 바위산 한가운데에 알 수 없는 그림과 글자를 새긴 이는 누구일까? 베이스툰 비문의 해독 작업은 잃어버린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복원하는 과정이었다. 이라크에서 자그로서 산맥을 넘어 이란으로 가는 길목.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는 취재팀은 최초의 문자가 발견된 수메르의 사막을 떠나 고원 산악지대로 이동했다. 산길을 달린 지 5시간 만에 거대한 암벽산을 만났다. 이곳 베이스툰은 그 옛날 메소포타미아와 엑바타나를 잇던 고대 무역로의 중간 지점이다. 이곳을 지나던 많은 이들에게 베이스툰은 의문의 대상이었다. 바위산의 높이는 500여 미터, 지상으로부터 69미터 높이의 부조와 비문이 새겨져 있다. 베이스툰 비문을 가까이서 보는 것은 목숨을 건 모험이다. 맨몸으론 가파른 경사면을 40m 이상 오를 수가 없다. 이 정도 촬영이 가능해진 것도 이란 정부가 보수공사를 위해 구조물을 설치한 덕이다. 부조와 비문에 얽힌 이야기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지만 누구도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예수와 12제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모세와 유대인들이란 이야기도 흘러다녔다. 비밀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1835년 한 영국 장교에 의해서였다. 언어학자 출신의 헨리 롤린스는 이곳에 부임하자마자 베이스툰 비문의 해독에 도전했다. 그는 산 정상에서 밧줄을 몸에 감고 내려와 한 손으로 줄을 잡고 한 손으로 내용을 베껴가며 비문 전체를 복사했다. 베끼는 데만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목숨을 건 롤린슨의 노력 끝에 베이스툰 비문의 사본이 완성됐다. 철골 구조물을 치우고 자세히 살펴보면 비문은 모두 4개의 면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부조의 왼쪽 아랫면은 오른쪽 윗면의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마모가 심해 다시 새긴 것으로 보인다. 결국 비문은 3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셈이다. 학자들은 가장 짧고 간단한 것부터 1문자, 2문자, 3문자라고 불렀다. 오랜 연구 끝에 1문자는 고대 페르시아어, 2문자는 엘람어, 3문자는 아카드어임이 밝혀졌다.
제가 고대 페르시아로 쓰여진 제1문자의 첫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다라야바우시 흐사야시야 바짜르카 흐사야시야 흐사야시야남 흐사야시야 파르사이. 나는 다리우스 왕, 위대한 왕, 왕중왕, 페르시아의 왕, 이런 뜻입니다. 난해하기 짝이 없는 바위의 기호들 속에서 어떻게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의 여정은 어렵고 힘들었던 문자의 해독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길이 될 것입니다. 아담 다라야바우시 흐사야시아 바자르카 흐사야시아 남 흐사야시아 파르사이. (1805년) 독일의 고등학교 교사인 그루테 펜트는 괴팅겐 왕립학회 앞으로 한 장의 편지를 쓴다. 편지에서 그는 자신이 페르세폴리스 궁전벽에 기록된 쇠기 문자의 일부를 해독했다고 주장했다. 베일 속의 고대사를 복원하는 작업, 그 끝없는 도전의 시작이었다. 쇠기 문자 해독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 취재팀은 페르세폴리스로 향했다. 페르세폴리스는 고대 페르시아의 수도였던 것으로 베이스톤 제1문자인 고페르시아어의 무대가 되는 것이었다. 페르시아는 오리엔트를 최초로 통일한 제국이었다.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 서쪽으로 아나톨리아, 북쪽으로 아랄해와 카스피해, 그리고 남쪽 이디오피아까지 페르시아는 역사상 최대 대제국을 건설했다. 위대한 왕 다리우스 1세는 제국 영역 전체를 횡단하는 2700km의 도로를 건설했다. 이른바 왕의 길이다. 제국의 국력은 고대 세계 곳곳으로 뻗어갔다. 그로부터 2600년 뒤 취재팀은 그 길을 따라 왕의 도시에 입성했다. 고대 오리엔트 최대의 계획도시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페르세폴리스는 20m가 넘는 거대한 돌기단 위에 세워졌다. 공식 행사장인 옥좌전, 세계의 사절단이 모여 제왕에게 선물을 바치던 아파다나, 다리우스 궁과 크세르크세스 궁, 그리고 왕비들의 궁전 등이 있다. 왕궁의 입구는 북서쪽 끝에 있다. 여러 조공국의 사신이 드나든다 해서 이름이 만궁문이다. 만궁문으로 통하는 대계단은 경사가 완만했다. 멀리서 온 사신들이 말을 타고 이 계단을 올라 궁전으로 입장했다. 지금 만궁문 자리에는 양쪽 기둥이었던 신상이 남아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제국의 위엄을 과시하고 있다. 만궁문을 통과하면 페르세폴리스의 메인 센터, 고대 세계 각국의 사신들이 모두 모이던 페르세폴리스의 정전 아파다나가 나온다. 바로 여기가 그 유명한 아파다나입니다. 이곳에서 매년 초 제국의 사절단들이 모여 신년 축하 의례를 열었습니다. 기단의 측벽에는 신년 의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신년 축하 의례는 고대인들의 만국 박람회 같은 곳이었다. 쌍봉낙타를 데려온 이들은 페르시아 동북쪽의 박트리아에서 온 조공사절단이다. 간다라이는 소와 창을 조공물로 바쳤다. 뾰족한 모자가 특징적인 스키타이인. 아시아의 서쪽 끝에서 온 이오니아인들도 그들의 특산품을 바쳤다. 페르세폴리스의 정전 아파다나. 이것은 고대 오리엔트 세계의 중심이었다. 아파다나의 옆자리는 100개의 기둥이 있다 해서 백주의 방이라 불리던 옥좌전터다. 화려했던 이 건물도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울 때 모두 부서지고 말았다. 옥좌전 서쪽엔 다리우스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 1세의 궁터가 있다. 그 입구엔 크세르크세스가 사자를 죽이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여기 어딘가에 우리가 찾는 문자가 있다고 했다. 여기가 바로 크세르크세스의 궁터인 하디시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비문이 있습니다. 그로테펜트가 최초로 쐐기 문자의 해독을 시도했던 비문이 바로 저 위에 적혀져 있습니다. 이 비문도 고대 페르시아의 다른 비문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 서로 다른 언어의 비문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고대 페르시아어, 두 번째는 엘라모, 세 번째는 아카도로 적혀져 있습니다. 베이스툰과 페르세폴리스 비문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개의 언어. 비문이 세 개의 언어로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The Persian Empire is a multilingual society because it was very large and included many different peoples and their languages. In their inscriptions, they used three languages. An ancient language from the same area that had been around for a long time called Elamite, and the land itself used to be called Elam. They also used their own language, Persian, in the inscriptions. And finally, they used a third language, Akkadian, which for centuries had been the language that was used all across the Near East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 in writing. So they used all three of these in their inscriptions. 그럼 제가 저 위에 있는 비문을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흐샤야르샤, 흐사야스이야 바자르카, 흐사야스이야, 흐사야스이야남, 다라야바하우시, 흐사야스이야 하이야, 푸사 하하마니시야. 이것이 크세르크세스의 이름이고 이것이 왕, 그리고 세 번째 줄에 이것이 다리우스의 이름입니다. 이 글의 뜻은 크세르크세스는 위대한 왕, 왕중 왕, 다리우스 왕의 아들 아케메니드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로테펜트가 해독해낸 비문의 내용입니다. 그로테펜트는 키루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세스 등의 페르시아 왕들의 이름을 해독해냈다. 그러나 괴팅겐 광리밖에는 그가 고등학교 교사라는 이유로 그의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렵게 이루어진 석과는 무시됐고 페르세폴리스 문자의 해독도 답보 상태로 머물게 됐다. 그러나 그로테펜트 사건은 다른 해독가들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그의 뒤를 이어 폴 에밀 보타, 튀로 당쟁, 라스크, 텔봇, 롤린슨 등 많은 연구가들이 쐐기 문자의 해독에 뛰어들었다.
때마침 그때 롤린슨이 베이스턴 비문의 사본을 해독해냈고 덕분에 쐐기 문자 해독에 큰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베이스턴 비문에는 제일 문자만 해도 400행이나 되어 해독을 수월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로테 펜트에 이어 로윌슨이 밟아 나갔던 해독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이스턴의 1문자에 사용된 글자 수는 모두 42개. 그중 첫 문장의 글자는 59개였다. 문자 해독에서 제일 처음 할 일은 단어와 단어 사이를 구분하는 것. 이 비문의 단어 구분 표시는 이런 꺽쇠 모양이었다. 단어들 가운데 계속 겹쳐지는 것이 있었다. 롤린슨은 이 글자가 왕을 표시하는 글자라고 추정했다. Because it was such a huge inscription, it might be an inscription from kings. And they looked at the formulas in later texts from later period, the Sasanian period, where inscriptions of kings often began with a formula. I am so-and-so, the great king, king of kings, king of Persia. And they guessed that maybe the same formula occurred in these inscriptions too. 그런 관리에 따라 문장 맨 처음을 나는이라는 주어로 설정했다. 현대와 중세 페르시아어의 나는이란 말은 아함이라고 읽힌다. 아함이란 음가를 기준으로 비슷한 아담의 음을 추측해 보았다. 나는이란 말 다음에는 왕의 이름이 와야 한다. 아담의 다라는 음가가 이름 첫자에 들어가는 왕은 누구일까? 롤린슨은 위대한 왕 다리우스의 이름을 대입해 보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다리우스 왕이라는 부분이 짜맞춰졌다. 이런 식으로 추측과 가설을 세워가며 글자들을 짚어갔다. 수많은 실패 끝에 첫 문장이 해독됐다. 아담 다라야 바우시 흐사야 시야 바자르카 흐사야 시야 흐사야 시아나 흐사야 시야 파르사이. 나는 다리우스 위대한 왕 중의 왕, 페르시아의 왕이다. 아담 다라이바우시 흐사야시야. 사실 이런 고대 페르시아어를 판독하는 과정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현대에서 고대에 이르는 페르시아의 언어 역사 그리고 문화에 대한 지식은 물론 주변 국가의 각종 언어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1855년) 롤린슨은 제1문자의 해독을 발표한다. 그레테 펜트에서 롤린슨까지 고대 페르시아어 문자 42개의 기호가 지닌 비밀을 푸는데 5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고대 페르시아어가 해독되면서 페르시아 역사의 많은 부분이 복원됐다. 문자가 우리를 과거로 한 발자국 안내해준 셈이다. 1문자의 해독에 힘입어 더 많은 학자들이 이 문자를 해독하는 데 뛰어들었다. 우다리아우시 순기루 이루샤이라 순기루 이드인나 순기루 파르시까. 베이스턴 제2문자는 엘라민의 언어였다. 오랫동안 엘라 민족은 언어와 문화가 고립된 채 베일에 쌓인 민족으로만 알려져 있었다. 엘람의 흔적을 찾아간 도시는 이란 남부의 고도 수사.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에 자리 잡은 이곳은 기원전 4000년부터 엘라민이 정착해 살아오던 땅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수천 년이 흐른 뒤 21세기의 도시 수사에서 엘람의 흔적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취재팀은 수사를 떠나 엘람어 유적이 남아있는 초가잔빌로 차를 몰았다. 초가잔빌 유적은 기원전 13세기의 건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의 하나다. 초가잔빌이란 페르시아 말로 거대한 바구니 모양의 산이란 뜻이다. 이 거대한 도시 유적이 흙으로 덮여있던 시절 붙은 이름이다. 저는 지금 엘람 지역의 가장 중요한 유적지인 초가잔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메소포타미아 양식의 지구라트 중 현존하는 가장 큰 지구라트입니다. 그럼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존하는 최대의 지구라트. 남아있는 부분의 높이만 28m, 바닥 한 면의 길이가 100m를 넘는다. 이 신탑의 독특한 구조는 수메르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한다. 취재팀은 엘람어 문자를 찾으며 지구라트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으로부터 늘 침략을 당했던 흔적일까? 지구라트 꼭대기에 올라서 둘러보면 지구라트를 중심으로 크게 둘러싼 이중 성곽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라트 북서쪽으로는 정사각형 모양의 건물터가 3개 나란히 붙어 있다. 엘람의 중요신들이 모셔진 신전터다. 이곳에서 많은 유물들이 출토됐다. 아름다운 그림이 새겨진 벽들과 100점이 넘는 원통 인장, 비문이 새겨진 칼자루와 화살촉, 그리고 갖가지 동물 조각상들이다. 지구라트를 자세히 둘러보면 사람 눈높이에 맞춰 글자가 새겨진 벽돌들이 눈에 띈다. 우 운타시갈 사악 훔바누메 나키. 여기에 우리는 반가운 엘람어 문장을 만났습니다. 이 비문을 해석하자면 나는 운타시갈 훔바누메의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이스툰 제2문자, 엘람의 언어를 쐐기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었다. 언뜻 봐서는 페르시아어를 기록한 1문자와 비슷하지만 1문자보다 훨씬 복잡하고 기호수도 많다. 엘람어 문자를 해독하는 작업은 아주 힘들고 복잡한 과정이었다. 베이스툰 비문의 제2문자가 해독되면서 이것은 엘람어이며 이 유물은 엘람의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엘람 역사를 밝혀준 제2문자는 어떻게 해독되었을까요? 제2문자는 먼저 해독된 제1문자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독 작업이 시작됐다. 제2문자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사람이나 고유명사, 직업 등으로 생각되는 글자 앞에 반드시 못 모양의 기호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이 기호를 기준으로 다음에 오는 글자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반복되는 글자를 왕이라 추정하고 분리해냈다. 왕을 가리키는 단어는 제1문자의 흑사야 시아보다 짧은 순기르로 바뀌어 있었다. 제1문자와 마찬가지로 맨 앞의 단어는 나는이라고 가정했다.
나와 왕이라는 부분이 맞춰졌다. 제1문자와 비교해 위치상 다리우스라고 생각되는 글자 앞에 다라는 음가를 넣었더니 다리아 우시라는 음가가 나왔다. 역시 다리우스였다. 엘라모의 해독 과정은 무척 어렵고 더뎠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우 다리아 우시, 순기르 이르샤이라, 순기르 이드인나, 순기르 파르시이까. 제2문자인 엘라모를 판독하는 과정은 특히 어려웠습니다. 고리보라는 특징 때문입니다. 이렇게 베이스툰 제1문자와 제2문자의 비밀이 밝혀지게 됐다. 이제 남은 건 제3문자, 아카드어를 해독하는 과정은 더 길고 고단한 것이었다. 아나쿠타리아 무시, 샤루라부, 샤룬사리, 샤루인나 파르수. 취재팀은 자그로스 산맥을 넘어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들어갔다. 베이스툰 제3문자가 있는 곳 바빌론으로 가는 길이었다. 성서에 기록된 바빌론은 욕망이 들끓던 화려한 도시였다. 그러나 취재팀을 맞은 것은 한적한 시골 풍경. 바빌론 하면 떠오르는 바벨탑은 어디에 있을까? 취재팀은 바빌론 유적지 인근에서 거대한 지구라트를 발견했다. 현지인들은 이 부서진 지구라트가 바벨탑이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저 지구라트는 지금은 47m이지만 처음 세웠을 당시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꼭대기에는 운석이 떨어져 파괴된 흔적이 있어 많은 사람들은 신이 저주를 내린 성서의 바벨탑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성경의 창세기 11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려다가 신의 분노를 사서 벼락을 맞는다. 탑은 완성되지 않은 채 부서지고 사람들은 큰 혼란에 빠진다. 이 이야기 중에는 사람들의 말이 서로 달라 서로 통하지 않으리라는 신의 저주가 나온다. 메소포타미아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언어가 혼재돼 쓰이던 바빌론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 그리고 많은 언어가 공존하던 메소포타미아의 중심, 그것이 바로 바빌론이었다. 해질 무렵 도착한 바빌론 유적지. 전쟁과 사랑의 신인 이슈타르 신전의 정문이 유적지 입구로 돼 있었다. 취재팀은 신의 문을 지나 고대 바빌론의 현장으로 들어갔다. 유적지 내부로 들어서면 복원된 느부갓네살 왕의 왕궁이 보인다. 그 옆으로는 유명한 공중정원 자리가 눈에 띈다. 느부갓네살 왕의 왕비인 아미티스는 고원지대인 메디아의 공주 출신이었다. 사랑하는 왕비가 바빌론의 더위를 못 견뎌하자 왕은 두꺼운 벽돌로 3층의 왕궁을 짓고
꼭대기에서 하루 종일 물을 뿜도록 장치했다고 한다. 이라크 정부에선 기록에 나온 공중 정원을 복원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하지만 2600년 전 바빌론 사람들의 기술을 따라갈 만한 지혜가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다. We are in the Ishtar Gate. This is the main gate which was built before. And actually it's not 성 내부의 벽면에는 여러 가지 수호 동물의 모습이 부조로 조각돼 있다. This is the reason still of the original one. And there is some 여러 동물을 합성한 듯한 이 부조는 바빌로니아 최고의 신 마르둑을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이다. 말을 닮은 이 동물은 폭풍의 신 하다드다. the descriptions which is in here. 이곳에서 취재팀은 드디어 문자를 발견했다. More details about this. The time of the 흐릿하게 남아있는 아카드어 쐐기 문자, 베이스툰 제3문자다. 내용은 아마도 왕의 공적을 치하하는 글일 것이다. 그러나 유적지의 글씨들은 세월에 마모되어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아카드어 문자를 가장 확실히 볼 수 있는 유물은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함무라비 법비다.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성문법으로 알려졌던 함무라비 법전. 2.25m의 단단한 섭노감 비석에는 정교한 쐐기 문자가 새겨져 있다. 그것은 제1문자인 고대 페르시아어, 제2문자인 엘라모에 비해 훨씬 투박한 모습이었다. 문자 해독사에 있어서도 이 유물들은 아주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카드어 쐐기 문자, 제3문자는 어떻게 해독이 되었던 것일까요? 제3문자는 가장 복잡한 비문이었다. 그러나 아카드어는 다른 고대 언어들과의 비교가 가능했다. Akkadian is a very ancient language. It's a member of the Semitic language family. That is the family that includes Hebrew and Arabic and Aramaic. And Akkadian itself is the oldest attested member of this family. It goes back to 2600 BCE, and it was written in cuneiform for over 2,000 years. 아카드어가 주변의 세머들과 같은 계통이라는 데 착안해서 나눈의 음가를 유추했다. 나눈은 현대의 서세머로 아나코, 히브리어로는 아노키다. 이로부터 아나쿠라는 아카드어가 나왔다. 여기서도 반복되는 단어가 왕으로 추정됐다. 왕은 샤루, 제1, 제2문자보다 원시적인 하나의 기호였다. 다리우스의 이름은 제1, 제2문자를 기준 삼아 찾아낼 수 있었다. 아카드어로 다리우스는 다리아 무시였다. 아나쿠 다리아 무시, 샤루 라브, 샤르 샤리, 샤루 인나 파루스. 아카드어는 세 개의 문자 중에서 글자 수가 가장 많고 오래된 문자였지만 해독가들은 마침내 제3의 문자마저 해독해냈다. 이렇게 해서 베이스툰 비문의 제3문자가 모두 해독되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사건은 1857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비문 해독의 마지막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취재팀은 런던에 있는 왕립 아시아 학회를 찾았다. 1857년 이곳에서 중요한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여러 학자들이 제3문자를 해독했다고 주장하던 참이었다. 학회는 롤린슨, 힝크스, 텔벗, 오페르트 등 4명의 해독가들에게 새로운 쐐기 문자 사본을 건넸다. 티글라트 필레세르의 비문,
이것은 아시리아의 왕인 티글라트 필레세르의 무덤에서 나온 것으로 그때까지 일반에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In 1857, the Society asked 4 scholars, Rawlinson, Everett Hincks, Dr. W.H. Fox Talbot, and Dr. Jules Opert, each to prepare an independent translation of the cylinder seal of Tiglath-Pileser I. These were to be produced independently without consultation between the members, and each submitted to the Society in a sealed envelope, which would then be opened on the same day and compared. 4명의 해독가가 서로 상의하지 않고도 같은 답을 내놓는다면 베이스톤 제3문자의 비밀이 풀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The result of this process was on the 6th of June 1857, the 4 entries for the competition to translate the cylinder seal were opened at the Society. They were found to be substantially in agreement, and it was realized that from now on cuneiform was no longer an unknown language, but that it could be translated for all further inscriptions in that language. 이로써 베이스톤 비문의 3문자인 페르시아어, 엘람어, 아카드어의 해독이 완성됐다. 그리고 얼마 후 생각지도 못한 또 하나의 언어가 모습을 드러냈다. 수메르어였다. Sumerian, like Elamite, is an isolated language. It doesn't have any cognate languages, any relatives. So deciphering Sumerian was a little more tricky. But almost right away, after Akkadian had been deciphered, it was noticed that some of the signs didn't make any sense, and some whole texts didn't make any sense, and so there must be another language there. Fortunately, the people who wrote Akkadian texts left us dictionaries, basically, tablets that have 2 columns. The right-hand column had an Akkadian word. The left-hand column had these signs that they didn't understand. And so we had a dictionary, and that's how Sumerian was deciphered in the end. 수메르어의 해독은 수메르 문화의 발견으로 이어졌다. 수학, 회계학, 천문지리와 문학, 그리고 철학까지. 수메르 문화가 오늘날 우리에게 끼친 영향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고 깊다. 수메르 문명은 인류가 최초로 일궈낸 그리고 가장 널리 퍼져나간 문명이었다. 그 한가운데에 문자가 있었다. 수메르의 발견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발달한 서양 문화, 그 뿌리가 사실은 오리엔트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알려졌던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을 손질해야 되는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문자 해독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인류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었습니다. 베이스톤 비문이 해독되기 전 사람들은 이 부조에 대해 엉뚱한 상상들을 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황제와 반란국의 지도자들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곡갈모자를 쓴 이가 스키타이인이란 사실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문자의 해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아직도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오리엔트의 모래속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없다. 역사를 복원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먼 옛날 사람들은 신이 문자를 만들어 인간에게 주었다고 믿었다. 문자는 신성하고 위대한 것, 아무나 다룰 수 없는 것이었다. 문자를 다루는 것은 왕이나 귀족 같은 특권 계층뿐이었다. 지식과 정보는 독점됐고 일반 대중은 대를 이어 무지했다. 신의 문자에서 인간의 문자로, 섬기는 문자에서 누리는 문자로, 모두가 읽고 쓸 수 있는 문자의 출현. 그것은 인류가 이루어낸 또 하나의 혁명이었다. 기원전 4500년대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수메르인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일구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기원전 3300년대의 것으로 보이는 문자가 발견됐다. 인류 최초의 문자인 쇠기 문자는 그 후 3000년 가까이 고대 오리엔트 전역에서 사용되며 오리엔트 문화를 살찌우는 걸음이 됐다. 쇠기 문자가 지상에서 사라진 건 기원전 4세기 페르시아의 멸망과 더불어였다. 그 후로 수십 세기가 지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지배하는 문자는 알파벳입니다. 이 알파벳은 어디서 생겨났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문자의 기원을 추적해가는 우리의 대장정 3부에서는 알파벳의 역사를 살펴봅니다. 문자의 역사를 추적하는 대장정. 취재팀은 문자가 최초로 발명된 땅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이집트를 찾았다. 길도 없는 사막을 내내 달려 취재팀이 찾아가는 곳은 시나이 반도의 광산지대 세라빗 엘카데입니다. 아부 제니마에서 한참 모래사막을 달리니 풀 한 폭이 안 보이는 암벽산이 눈에 들어왔다. 취재팀이 찾는 유적지는 200m 바위산 꼭대기에 있었다. 그곳에서 최초의 알파벳이 발견됐다고 알려져 있다. 두 시간 등산 끝에 올라온 정상. 멀리 사해바다가 보이는 그곳은 풍요의 신 하토르의 신전터였다. 곳곳엔 다듬담한 비석들이 널려 있었다. 그 옛날 가나안 출신의 세임족들이 노예로 잡혀와 일하던 흔적이다. 1905년 이곳에서 영국의 고고학자 블린더스 페트리가 작은 스핑크스 하나를 발견했다. 작고 볼품없는 스핑크스. 그것은 유물이라 부르기도 어색한 조각이었다. 하지만 페트리는 이 스핑크스가 문자의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임을 알아봤다. 스핑크스의 한쪽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로 경의하는 하토르, 터키석의 여주인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당시 상형 문자는 해독이 완료된 상태였다. 상형 문자 아래쪽과 반대편엔 처음 보는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스핑크스가 발견된 곳 주변에서도 이상한 글자가 새겨진 돌들이 50여 개 더 발견됐다. 비문의 측정 연대는 기원전 1500년. 그러나 그 내용은 쉽게 추측할 수가 없었다. 페트리는 스핑크스와 그 주변에서 발견된 글자들을 정리하여 쓰여진 글자들의 일람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자의 개수는 30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30개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The writing system that Petrie found had about 30 signs. Now this is revolutionary. Writing systems before the alphabet was invented had hundreds of signs, both Mesopotamian and Egyptian systems. They had signs for names of things, for actions, for types of words, for syllables, and sometimes all of those within the same word. When Petrie found a system that only seemed to have about 30 signs, he knew that he'd come upon something like our alphabet that was really very different. 10년 후 이집트 학자 엘란 가디너는 본격적으로 스핑크스 비문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는 스핑크스의 문자들이 이집트 상형 문자와 비슷하게 생긴 것에 주목했다. 가디너는 페트리가 했던 것처럼 우선 이상한 글자와 비슷한 이집트 상형 문자를 찾아 일람표를 만들었다. 이번엔 이상한 글자를 세모로 읽어보았다. 이곳에 셈적인 가나안 노예들이 살았다는 사실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었다. 람드, 베트, 아인, 람드, 타우. 그러나 결과는 알 수 없는 소리였다. 고민을 거듭한 결과 이번에는 그 소리의 앞부분만 따서 읽어보았다. 이른바 두음법의 법칙을 적용해본 것이었다. 그랬더니 LBALT가 나왔다. 원래 모음이 없는 세모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을 넣어서 읽는다. 가디너는 여기에 모음을 넣어 다시 읽어보았다. 르 바알라트. 바알라트는 세모로 하토르다. 하토르 여신을 위하여. 이상한 문자의 일부가 해독된 것이다. 스핑크스 비문은 결국 같은 내용을 세모와 이집트어 두 가지로 적어놓은 것이었다. 가디너는 이것이 일종의 알파벳이라고 생각했다. 30개 내외의 글자 수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알파벳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 알파벳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었다. 페트리나 가디너는 자신들이 최초의 알파벳 기록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가디너의 생각이 맞다면 스핑크스의 비문은 가장 오래된 알파벳 비문이 되는 것이고 알파벳은 이집트 상형 문자로부터 출발하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뒤 레바논의 세켐, 게제르, 라큐시라는 곳에서 기원전 16세기나 17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비문이 발견된다. 이것은 세라빗 엘 카렘의 스핑크스 비문보다 200년 이상씩 앞서는 것이었다. 어느 것이 최초의 알파벳 기록인가 하는 것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넓게 보아 가나안 지역이라고 불리우는 이곳에서 최초로 알파벳이 사용되었고 그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파벳과 이집트 상형 문자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취재팀은 알파벳에 큰 영향을 주었을 또 하나의 문자를 찾아 이집트의 중심부로 향했다. 현대와 고대가 공존하는 땅. 나일강 삼각주에 자리한 이집트는 6천년 역사를 가진 나라다. 이집트 문명을 낳은 나일강이 수도인 카이로를 가로지르며 흐르고 있었다. 취재팀은 카이로를 거쳐 나일강을 따라 700km를 내려와
룩소에 도착했다. 고대 이집트는 오랫동안 상하 이집트로 나뉘어 서로 반목했는데 룩소는 상이집트의 중심 도시였다. 룩소엔 이집트의 찬란한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에서도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것은 카르나크 신전이다. 자, 여기가 카르나크 신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름하여 스핑크스 참배로인데요.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제1탐문이 나옵니다. 제1탐문은 신전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제1탐문은 너비 113m, 높이 37m의 거대한 건축물이다. 신전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에서부터 웅장했던 고대 이집트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신전 입구에 소신처럼 우뚝 서 있는 것은 유명한 왕 람세스의 동상이다. 람세스를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기둥들이 줄지어 늘어선 열주실이 나온다. 수많은 기둥들에는 손바닥 크기부터 기둥 전체를 하나로 채운 것까지 온갖 모양과 크기의 그림들이 새겨져 있다. 모두 신을 찬미하는 내용의 예술품이다. 그림이면서 글씨이고 최고의 예술품인 상형문자. 상형문자는 성강문자 혹은 신성문자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신이 만든 글자라는 뜻이다. 이집트인들은 토트 신이 문자를 발명한 뒤 인간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믿었다. 아름답긴 하지만 지극히 난해한 문자. 상형문자는 신을 위한 문자였다. 왕이나 신들의 이름을 적을 때 그들의 신성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타원형 모양의 특별한 모양을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을 카루투시라고 하는데요. 이런 타원형 모양의 테두리, 카루투시 그 자체도 문자라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엔 이해하기 힘든 문자입니다. 손바닥만한 파피루스에 책 한 권을 새길 수도 있고 거대한 피라미드 자체가 하나의 글씨인 경우도 있다. 글 쓰는 방향도 쓰는 사람 마음대로다. 글을 새기는 이들은 자신이 가진 기술과 정성으로 최대한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글을 새겼다.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러나 난해하기 짝이 없는 이 문자는 어떻게 해독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해독가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1799년 이집트를 침공한 나폴레옹의 원정부대는 로제타라는 마을에서 거대한 돌비석을 찾아낸다. 그 비석에는 이집트 상형문자가 깨알같이 촘촘히 새겨져 있었다. 이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상형문자의 해독에 매달렸다. 그러나 해독은 불가능해 보였다. 불가능이라 여겨졌던 해독을 성공시킨 건 프랑스인 장 프랑스와 샹폴리옹이다. 1822년 그는 드디어 이 신비한 문자를 해독한다. 그가 밝혀낸 상형문자는 한 문장 또는 한 단어 안에 표의 문자와 상징 문자 그리고 표음 문자가 동시에 들어있는 복잡한 체계였다. 샹폴리옹이 밝혀낸 상형 문자의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여기 오리 그림의 기호는 우선 오리로 번역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다. 그러나 오리가 태양 표시인 이 기호와 같이 있을 땐 아들로 읽힌다. 이 두 기호는 태양의 오리가 아니라 파라오의 아들로 해석된다. 이때 상형 문자는 상징 문자다.
그러나 때로는 그냥 뜻없이 사라는 소리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이때 상형 문자는 표음 문자다.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 상징 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 알파벳과 관련이 깊은 건 소리를 나타내는 문자, 표음 문자다. Some of the signs then have the value of 2 consonants in a row. Some have the value even of 3 consonants in a row. And some have the value of 1 consonant. Now, it could be a kind of alphabet, although the Egyptians themselves never isolated those signs that just had 1 consonant. They always used all of these all together. Word signs and signs for phonetic values for 1, 2, or 3 consonants. 상형 문자의 글자 수는 모두 700여 개. 그 중에서 표음 문자의 수는 66개다. 이 가운데 24개가 한 글자에 한 가지 음가를 갖는 불완전 하나마 알파벳의 형태를 취하는 글자들이다. 이 글자들을 출연해 알파벳 음가를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보았다. 이제 이 글자들을 가지고 유명한 미인 클레오파트라의 이름을 만들어 보자. 고대 문자 중 이런 단자음 문자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뿐이었다. 쇠기 문자에서도 그것은 나타나지 않았다. 알파벳은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그 아이디어를 빌려왔을지 모른다. 알파벳 체계는 이집트 상형 문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온 가나안 출신 셈족들이 세라빗 엘카담에 알파벳을 남겨놓았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런 가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집트 상형 문자도 그렇고 세라빗 엘카담의 알파벳도 그렇고 지금의 알파벳과는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알파벳은 그럼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스핑크스가 발견된 세라빗 엘카뎀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중해와 시리아만이 나온다. 기원전 15세기 초반 페니키아 북쪽 지금의 시리아와 터키 국경 사이에 우가리트라는 도시국가가 성장했다. 취재팀은 알파벳의 여행 경로를 쫓아서 바다로 나왔다. 이집트와 세라빗 엘카뎀을 거쳐 알파벳이 다다른 이곳은 라타키아 항 일대, 지금의 시리아 땅이다. 우가리트는 셈족의 관리인 가나안 사람이 만든 국가로 상공업이 발달했었다. 이집트, 에게해, 서아시아 등 동서양의 여러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기도 했다.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이곳에서 자신들의 토산품을 거래했다. 그들에게는 정확하고 쓰기 편한 문자가 필요했을 것이다. 라타키아 항에서 내륙으로 조금 들어가면 라스샴나라는 작은 마을이 나온다. 여기에 우가리트의 고대 유적지가 있었다. 중앙의 왕궁터는 매우 넓었다. 그 규모만으로도 번성했던 우가리트 왕국의 권위를 가늠할 수 있었다. 가까운 곳에는 주춧돌과 기단부의 벽돌만 남은 바알신의 신전터가 있다. 이 신전터의 땅속에서 알파벳의 역사상 중요한 유물들이 나왔다.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온 것과 같은 문자 점토판이었다.
출토된 점토판의 문자는 대부분 쐐기 문자였다. 거기에는 우가리트어뿐 아니라 수메르어, 아카드어, 히타이트어 등 이곳에서 무역 활동을 하던 많은 국가의 언어들이 들어있었다. So we find a lot of languages represented there. There are 8 languages represented in 5 different scripts. We find some of the main languages of the Near East, like Sumerian and Akkadian and Hittite, written in cuneiform. There's also a different kind of cuneiform there used to write the local, the indigenous language of the city of Ugarit itself, called Ugaritic. 발굴된 점토판 중에는 다른 것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점토판이 들어있었다. 세라빗 엘카뎀의 뒤를 이어 한 단계 발전한 알파벳 형태, 바로 우가리트 알파벳이었다.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쓰여진 알파벳, 우가리트 알파벳은 최초의 알파벳이라 불리는 그림 문자 형태의 세라빗 엘카뎀 것과 달리 쐐기 문자로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The Mesopotamian tradition in Ugarit was much stronger than in Palestine and Lebanon. So probably because of the Mesopotamian tradition, the Mesopotamian influence, because they had already a scribal tradition of Akkadian, probably they used the same means for writing, the same writing material, which is the clay tablet, and the same writing technique. 우가리트 알파벳은 세라빗 엘카뎀의 알파벳에 비해 글자의 수도 적고 훨씬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가리트 알파벳이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 알파벳의 역사에서 우가리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서부터 ABCD라는 알파벳의 순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우가리트에서 이런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로 순서가 나타난 알파벳 점토판이다. 현대 알파벳의 순서와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여긴 나름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다. We don't really know who invented the order of the alphabet, but we do have from Ugarit, from around the 13th century, the very first abecedaries that were ever discovered. Abecedaries are inscriptions that simply write the alphabet out in order, so it's probably some sort of practice text. So we have from Ugarit abecedaries that use the order of the alphabet that the Phoenicians and the Hebrews used, and which goes on to become the alphabet, basically the same order of the alphabet as we have in English today. 기원전 1200년경 우가리트는 바다로부터 온 이민족에 의해 시 전체가 불타버린다. 사라진 도시의 흔적과 함께 우가리트 알파벳의 비밀도 영원히 묻혀버렸다. 지금까지 여정에서 우리는 세라빗 엘카뎀에서 알파벳이란 개념이 우가리트에서 알파벳의 순서가 형성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고 있는 알파벳의 모양은 아직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흔적을 찾아가는 우리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우가리트에서 끝나버린 알파벳의 흔적은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역사의 아버지 헤로도투스는 페니키아의 전설적 인물 카드모스가 그리스의 알파벳을 전해줬다고 기록했다. 페니키아는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기원전 15세기 이후 지중해와 시리아만 연안에서 번성했던 무역 강국들을 통칭해 페니키아라 한다. 비블로스, 티레, 시돈 등이 그 주요 국가였다. 그 중에서 취재팀이 찾는 것은 비블로스, 오늘날의 레바논 땅이다. 비블로스로 가는 길에는 백향목이 많았다. 이곳의 백향목은 질 좋은 목재로 유명한데
고대에도 사정은 비슷했었다. 뛰어난 상인의 나라 페니키아는 이 백향목들을 이집트에 팔고 대신에 파피루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지중해 넘어 그리스와 다른 나라에 되팔았습니다. 중개 무역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비블로스란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비블로스는 이집트어인 파피루스가 변해서 된 말이다. 서양 사람들은 파피루스를 구할 수 있는 이곳을 파피루스, 즉 비블로스라고 불렀다. 파피루스에서 파생된 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성서를 뜻하는 바이블도 여기서 나왔다. 백향목은 비블로스를 부유하게 만든 재산이자 이곳의 상징이었던 셈이다. So cedar trees are very famous in antiquity. We know that from the Egyptians mainly and from the Mesopotamians who came here on purpose just to take this kind of wood. Where they were used basically for the building of temples and palaces. They were used for the building of boats, the sacred boats of the god Ammon, for example. 백향목 산지를 지나 아담한 포구에 도착했다. 그 옛날 비블로스 항구가 있던 자리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엔 12세기 초에 십자군이 세웠다는 요새가 있었다. 비블로스의 전경을 살펴보기 위해 돌계단을 따라 요새 꼭대기에 올랐다. 요새 아래 바닷가 쪽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거터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7,000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다. 그 옆으로 오벨리스크 신전이 있었다. 기원전 2000년경 비블로스와 이집트 간에는 무역이 활발했었다. 오벨리스크는 이집트에서 건너온 문화였다. 이곳에서 취재진은 알파벳의 기원에 관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다. 이 오벨리스크 신전에는 26개의 오벨리스크가 남아있는데요. 그중 하나에 이집트 상형 문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알파벳의 흔적을 찾아온 곳에서 다시 이집트 상형 문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집트 상형 문자가 알파벳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란 짐작을 한층 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알파벳 유적지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비블로스의 왕가묘역. 1922년 이곳에 모래 사태가 나 땅속에 묻혀있던 무덤들이 세상에 드러난다. 그 가운데는 바위를 뚫고 그 안에 안치했던 석관 하나가 있었다. 덕분에 도굴꾼의 손을 피할 수 있었던 아이람 왕 석관묘다. 지금 베이루트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람 왕의 석관묘. 그것은 오늘날 알파벳의 흔적이 나타난 최초의 유물이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한 글씨들. 그것은 과연 보기에도 선명한 알파벳 글자들이었다. 그 다음에 이게 M이고 석관 본체의 옆면은 화려한 부조로 장식되어 있었다. 부조의 그림과 글씨의 내용은 도굴에 대한 경계를 담은 것이었다. 이것이 페니키아 문자로 쓰여진 가장 오래된 비문입니다. 그럼 제가 이 비문의 첫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부 알레 멜렉 부 멜라킴. 이것이 A이고 이것이 B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모양이 최초로 나타난 비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헤로도투스는 그리스의 알파벳을 전한 것으로 페니키아를 지목했다. 그것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였다. 페니키아는 알파벳의 역사에서 중요한 거점이었다. 방향이 다르고 모양이 서툴긴 하지만 그것은 분명 오늘날 알파벳 모양의 뿌리라고 할 만했다. 오늘날 알파벳의 모양이 최초로 나타난 곳, 페니키아야말로 진정한 알파벳의 출발점이었다. 오랜 시간 여러 곳을 찾아다닌 끝에 취재팀은 이곳 비블로스에서 페니키아 알파벳을 만났다. 그 이후 알파벳은 어떻게 됐을까? 알파벳의 모양뿐 아니라 다른 면에서도 페니키아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알파벳이 바로 여기 페니키아 땅에서 파생됐기 때문이다. 기원전 15세기부터 약 2000년 동안 페니키아는 지중해와 대서양 연안을 지배했던 무역 왕국이었다. 그들의 상선을 타고 페니키아의 알파벳은 고대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서쪽으로 지중해를 넘어가면서는 그리스 알파벳을 거쳐 라틴 알파벳이 됐고 이후 서유럽 알파벳의 모태가 됐다. 동쪽 오리엔트 지방에선 아람어 알파벳으로 진화했고 이것이 다시 인도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바뀌었다. Well, the alphabet spreads both east and west. To the east, because the Arameans took over the Phoenician alphabet and used it with their own language, the alphabet spreads to the Nabateans and from there to Arabic. And so the Arabic alphabet that we see today is actually an offshoot of an old Aramaic alphabet, which eventually goes back to the Phoenician as well. 페니키아 알파벳은 동서양쪽으로 퍼져 오늘날 많은 문자의 뿌리가 됐다. 하지만 현대 우리들은 알파벳 하면 당연히 그리스와 로마를 거쳐 서유럽에서 널리 퍼진 영어 알파벳을 생각한다. 페니키아 알파벳의 대표적 갈래인 그리스 로마 알파벳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세라빗 엘카뎀으로부터 로마 알파벳까지 알파벳의 변천사는 첫 두 글자 A와 B의 변화 과정으로 쉽게 나타낼 수 있다. 소머리를 나타낸 세라빗 엘카뎀의 글자 알렙은 그리스 문자 알파를 거쳐 로마 알파벳의 A가 됐다. 집 모양을 표현했던 글자 베트는 그리스의 베타를 거쳐 로마 알파벳의 B가 됐다. 알파벳이라는 명칭도 A와 B의 그리스어 발음 알파와 베타에서 생겨났다. 결국 A와 B 두 개 글자의 이름이 알파벳 자체의 이름이 된 것이다. 라틴 알파벳은 기원전 1, 2세기까지만 해도 지중해 연안의 몇몇 나라에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알파벳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문자가 되었습니다. 라틴 알파벳이 갑자기 전 세계로 확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알파벳의 근원을 추적하는 취재팀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나이 반도의 내륙에는 지금까지도 유목 생활을 하는 유목민들이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베두인족도 그런 이들 가운데 하나였다. No, but we have two women now, one husband. Different. 1947년 사해에 연한 쿰란의 베두인족 마을. 어린 목동 하나가 바위 절벽의 동굴을 발견한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여기저기 뚫린 동굴을 뒤지던 참이었다. 목동은 어쩌다 들어가게 된 굴 속에서 이상한 항아리를 발견한다. 항아리 안에는 아마포에 쌓인 가죽 두루마리가 여러 개 들어있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사해 사본이다. 거기엔 기원전 2세기경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유대교 경전이 쓰여 있었다. 사본을 남긴 이들은 쿰란 종단이라고 하는 유대교 종파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처럼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성서의 전파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성서가 전파되면서 문자를 받아들인 것이 많습니다. 성서의 전파와 더불어 러시아어, 에티오피아 등의 알파벳이 생겨났고 그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에서는 성서가 널리 퍼지면서 알파벳이 함께 확산되었습니다. 기독교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라틴 알파벳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이다.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 오늘에 이른 알파벳. 알파벳이 고대의 문자들과 비교해 혁명적인 문자라 일컬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대의 문자를 읽고 쓴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문자는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일반 대중에게 문자는 도달할 수 없는 벽이었다. In other writing systems in the ancient Near East, for instance, Mesopotamian cuneiform, Egyptian hieroglyphics, only a very small elite group knew how to read and write. And it took years to get into that group to learn all of these signs. That group had a great deal of power. For instance, they were the only ones who could read the religious texts or the legal texts and present them to the rest of the people. But with an alphabetic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greater literacy, much greater literacy, all of that power is diffused. Now that's revolutionary. I don't see how, for instance, without striving for universal literacy, we can even think of having a political system like democracy as we have today. I think that would be a prerequisite for it. 문자 시대에 사는 우리는 그 가치를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문자가 없었던 시대 혹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된 시대가 있었습니다. 문자의 대중화는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가능케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의 역사를 추적한 대장정. 한 문명이 태어나고 꽃피는 과정에는 반드시 문자가 있었다. 인류의 역사 100만 년 중에 문자가 나타난 것은 6,000년 전. 문자가 발명된 이후 앞서 99만 4천 년 동안 있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발전이 이루어졌다. 불과 농업이 인간을 원시 상태에서 벗어나게 했다면 문자는 인간을 진실로 인간답게 만들어준 최고의 발명품이었다.